작가님, 오늘은 음, 이번에는 좀 나나스에서 제가 음,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음, 이렇게 한 부분을 발췌를 음, 해왔어요. 음,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다. 음, 대중과 다른 삶을 살아야 음, 한다라고 하셨어요. 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뼈 아프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었거든요. 음, 대중들이 뭔가 딱 느끼기에는. 음,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었거든요. 대중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그냥 사람의 무리를 대중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중의 정의는 뭐냐면 어,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중이야. 음, 그래서 대중의 생각이 상식이야. 네. 근데 사실 이 상식은 대중의 생각이 아니었어.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의견이었을 뿐이야. 음, 근데 그 한 개인의 의견을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눌려가지고 의견을 대중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여진 한 개인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하기 시작했어. 음, 그 말들이 모이다 보니까 대중의 말이 되고 대중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대중의 생각인 상식으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야. 음. 그 말은 뭐다? 이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냥 당연시 되는 거야. 아, 왜 그렇지?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이 없어. 그 당연함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야. 음,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어. 질문이 뭘까? 질문은 당다시다. 음, 당연함을 다시 보는 시선. 그 당다시가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대중이야. 그래서 대중은 어떻게 보면 질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야. 질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 더 나아가 상식을 자신의 생각으로 믿고 그 생각에 따라서, 즉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음, 그거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타인의 어떤 권위자의 아니면 대중의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음, 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음,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잖아. 그 통념 중에 어떤 그 부정적인 삶의 어떤 부정적인 통념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사회적 통념이 나의 관념이 되버리는 거야. 그런 그 관념대로 펼쳐지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 음, 전에 했던 거 개천에서 음, 용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그 사회적 통념이 나에게 관념으로 바뀌게 되면 어, 나 같은 사람들도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 아닌데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과연 그럴까? 근데 그 질문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야, 대중은. 그래서 그 질문을 못하니까 그 사회 기득권들이 말하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 삶을 그냥 남의 생각과 남의 시선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삶의 주도성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는 거야. 아, 그 어떤 시대와 그 어떤 역사를 우리가 봐서라도 대중이 부자가 되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어. 음. 음, 그러면은 사실 요즘 유튜브나 책이나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음, 뭐 틀을 깨라 음, 하면서 좋은 책들도 많고, 나나스도 그 중에 음.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 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두 가지인데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어.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없어. 음, 독서와 질문이 핵심적인 거야. 독서를 통해서 내 언어가 풍부해지는 거. 음,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풍부해지는 거. 그 두 가지가 핵심이야. 아, 언어가 많아지게 되고 내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그 언어와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음, 음. 그런데 사람들은 책도 안 읽지, 질문도 안 하지. 언어가 빈약해지게 되고 음,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생각을 남의 생각으로 차용해 버리는 거야. 그게 대중의 삶이거든.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생각으로, 나의 언어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음.
질문을 하나씩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그렇지. 말씀인 것 그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쭉 받아와가지고 네. 뭐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나도 궁금하거든. 음. 그런 걸 한번 받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음. 좀 컬렉팅을 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대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이제 음. 어떻게 보면 독서, 음. 질문, 음. 거기서 조금 더 챙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결국 독서와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 높아지는 건 나의 시선이거든. 네. 그러니까 언어가 많아지게 되면, 풍부해지게 되면 나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질문을 하면서도 나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 시선을 높이는 게 핵심이야. 우리가 삶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그 독서와 질문이고, 그 독서와 질문 플러스 결국 운동과 명상이야. 그 운동과 명상을 통해서 높아진 시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게 왜 삶의 기본기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뻔하게 그냥 운동해라, 독서해라, 명상해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시선이 바로 메타인지의 눈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뭐를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아야지만이 나를 더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잖아, 뭔가를. 그래서 그 시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시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서, 운동, 명상에 플러스로 이제 질문을 하라. 그렇지. 게 그렇지. 추가가 됐네요. 그렇지.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늘 질문하면서 하는 거야. 그게 시선을 높이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의 과정이거든. 독서를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읽고 있구나, 내가 뭘 알고 있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도 질문하는 거야. 나 지금 어떤 근육을 쓰고 있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지? 내가 어떤 밸런스를 잡고 있지? 눈을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나의 몸으로, 안으로 돌리는 거잖아. 그게 질문의 힘이야.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시선을 높일 수가 있어. 명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지? 어떤 생각이 올라왔지? 어떤 발가락이 아프고 어떤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는 거야. 그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라는 거는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독서하면서, 운동하면서, 명상하면서 그 질문을 함께 할 때 더 빨리, 더 높이 우리의 시선을 높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저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강박일까요? 어떤 아니야. 것 때문일까요? 언어가 부족해서 그래. 아,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일단 독해력이 떨어져. 독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력도 떨어져.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최근에 심심한 위로라는 게, 네. 그게 약간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위로를 왜 심심하게 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마음 깊은 이론. 그렇지.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언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언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통력이 떨어지는 거고, 소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지? 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질문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언어가 떨어지고 언어가 빈약해지다 보니까, 특히 그 빈약한 언어를 뭘로 채운다? 요즘 소위 말하는 축약어, 아니면 뭐 외래어, 영어. 요즘 외래어 남발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 외래어를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야.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빈약한 언어를 그 외래어로 그냥 부족분을 채우는 것 뿐이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사실. 근데 대중들은 책을 안 읽어. 우리나라에 작년 통계인가 그랬는데, 2023년도 통계인가? 10명 중에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4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6명이 책을 안 읽어. 독서를 통해서 나의 언어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세 가지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질문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언어도 늘어나고 내 생각도 눈높이도 높아지게 그치? 되면은 이제 여기서 사실 그것만으로는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 걸까요? 또 다른 도전? 네, 내가 필요한가? 도전을 안 하더라도 네. 기본기가 쌓이게 되면 세상이 나에게 도전의 과제를 선물로 주는 거야. 아, 그 선물을 내가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늘 기본기를 쌓잖아. 거의 한 30년 쌓았어. 쌓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책 소개를 해달라고 뭐 소개글을 써달라는 경우도 많고, 다른 출판사에서 또 책을 써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아이템도 많거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다른 제품 개발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기본기를 쌓는 과정에서 그냥 연결되었을 뿐이야.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해야지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의 의지대로 돌아가는 걸 느끼게 돼. 그래서 뭐 특정 분야가 있잖아. 뭐 강 작가도 본인이 잘하는 분야, 그쪽 분야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써 나가잖아. 한 2년 하면 책을 한 권 쓸 수가 있어. 그 책을 한 권 쓰게 되면 또 인생이 바뀌게 돼.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거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전할 과제가 생기게 돼. 왜? 세상이 그거를 선물로 주니까. 우리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채널 이름이 프레젠트잖아. 근데 난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 그 선물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커.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삶의 시선이라는 거야. 그 삶의 시선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그 경험을 우리 프레젠트가 함께 할 거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우리 임 작가. 원래 이제 계속 인터뷰 해주시던 강 작가님께서 코로나. 그래. 우리 강 작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매력에 대해서 한번 작가님께 여쭤보고 매력?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람이 참 매력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매력이 진짜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매력은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매력은 어떤 존재의 본질을 향하는 거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매력을 가지고 있어. 매력은 뭐냐면 나의 특별함에 대한 그 끌림을 매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 2개를 끓였는데 A라는 라면이 있고 B라는 라면이 있어. 뭐가 더 매력적이야? 그건 말을 못 하는 거야. 똑같은 라면이기 때문에 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못 해. 근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라면에 뭐 오징어도 좀 넣고 뭐 계란도 넣고 파도 좀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약간 짬뽕스럽게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나는 A라는 라면보다 B라는 라면을 선택을 해. 좀 더 낫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B라는 라면을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 좀 더 낫다. 왜 이거 먹어?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이걸 먹는 거야. 근데 B라는 그 짬뽕 같은 라면과 짜파게티가 있어. 근데 나는 오늘 나 이런 국물보다 나 짜파게티 땡기는데 이게 더 끌려. 그렇게 하면서 C라는 짜파게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매력이야. 매력은 우리가 다름에 대한 끌림을 매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라면, B라는 짬뽕 비스무리한 라면, C라는 짜파게티가 있을 때 우리가 C를 고르면서 나 이거 땡겨서 먹어 이런 말 하잖아. 나 이거 끌려, 땡겨. 그게 매력에 대한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어떤 그런 군에서는 탁월함이 존재하거든. 좀 더 나음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전혀 다른 짬뽕과 짜파게티는 나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끌림이 존재해. 그거는 탁월함이 아니라 특별함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매력은 특별함의 표현이지 나음의 표현이 아닌 거야. 다름의 표현이 매력이고 특별함인 거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매력을 되게 이성적인 관계에서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도 매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남녀 관계만이 인간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나의 매력은 나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매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표현하면 되는데 이 매력을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잖아. 그 교육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가정에서 받는 교육도 있는데 더 큰 교육은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교육. 그게 우리 매스미디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받는 교육이 있어.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매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어떤 드라마에 있는 여주인공에 대한 로망이 생기는 거야.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한번 생각해봐. 드라마 여주인공은 그 드라마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그치? 주연이니까 제일 예쁘잖아.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가장 착해. 그치? 가장 착하고 가장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배려심 많은 드라마의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 매력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매력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사회가 만든 어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모습이 그 여주인공의 모습인 거야. 그거는 이 대중이 비슷한 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군에서의 1등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야. 그 사람의 대중이 만든 탁월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매력이라는 것은 이 탁월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중과 다른 나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게 매력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매력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대중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좀. 그거는 뭐냐면 나의 특별함을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남들과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표현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내 내면이 나의 자존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자존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감각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나를 존중하는 감정이 들 때 그걸 자존감이라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내 내면이 스스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타인의 시선, 그걸 눈치라 그러고 타인의 생각, 그걸 상식이라 그래. 그래서 나의 내면을 남의 눈치와 남의 생각으로 채워서 그걸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 되면 자신의 특별함을 표현하면서 살 수가 없어.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고 상식 속에서 살아가게 돼. 그런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그래. 대중은 나의 생각이 아닌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 살아가고 나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가치관,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을 나의 눈이 아닌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거는 나의 특별함을 펼치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기준에 맞춰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중 속에서 100명이 대중이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쟁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 대중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리 원이 돼버리는 거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넘버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중이고, 그 대중에서 벗어난 순간 온리 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가 돼버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게 나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말로 들었을 때 이해는 가는데 사실 실천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가님만의 팁을 주신다면 이런 자존감 혹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쌓아가기 위한 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내면이 자존감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느끼게 돼. 근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내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도 한 수십 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순간 내 삶이 감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야. 왜냐? 감사라는 것은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거거든.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 첫 번째, 나의 상황에 대한 감사야. 그게 스스로를 긍정하는 거거든. 두 번째, 문을 열어준 타인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게 타인에 대한 긍정. 그리고 나와 타인을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게 세상에 대한 긍정이거든. 그게 나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세상에 대한 긍정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힘을 통해서 내 내면은 점점 더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 하루에도 50번에서 100번 정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미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50번 하고 시작을 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우리는 수술 끝나고도 직원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게 되면 그 말의 습관이 마음의 습관을 만들고 나의 마음이 감사로 물들어 있으면 나의 세상도 감사함과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을 듣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이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리이타의 원리라는 건데 남을 이롭게 하면 그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나를 이롭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내 주변이 행복으로 물들이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의 말을 자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감사로 물들게 되고 그러면 나의 자존감도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럼 저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또라이처럼 감사합니다 한 50번 이야기하고 시작해봐. 이렇게 포근한 이불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일단 눈을 뜨자마자 와, 나 살아있네.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까 세상이 보여. 와,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단순한 기적과
볼 수 있다는 황홀한 축복,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 그게 기축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 하면서 이런 기축감을 한번 느껴봐. 그럼 하루가 다르게 펼쳐질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반갑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어. 강 작가 하시는 게 좀 지루하다 하시는데 그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이런 컨셉으로 할게. 네, 계속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이거든요. 작가님도 거짓말 하시나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작가님도 하신다는 말씀인데 어떤 때 좀 주로 하시나요? 거짓말,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내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야. 우리가 거짓말의 어떤 사전적 정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 사실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어떤 시대라든지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세상은 천동설의 세상이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도는 거야. 그래서 그 천동설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말을 했어. 근데 그거는 지금은 보면 무지에 의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항상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확신을 가지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일 수가 있어. 그게 어떤 무지에 의한 거짓말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지. 그 의도라는 게 그게 두 가지거든. 착한 의도가 있고 나쁜 의도가 있잖아. 우리가 어떤 착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뭐라 그래? 선의의 거짓말. 그치. 화이트 라이라 그러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 나쁜 경우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 나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요즘은 그 나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반하는 경우에는 그게 나쁜 말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요즘은 그런 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게 듣는 경우가 많으면 그게 요즘 성추행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선의의 거짓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되도록 거짓말은 안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습관에 의한 거짓말이 있어. 나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좋은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경우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한테 좀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 말고 그냥 나는 그냥 했는데 그게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신병적인 망상장애와 그냥 습관적 거짓말쟁이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해지면 망상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건 어떤 병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지만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전 단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무의식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관념이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 우리 이제 과거에 어떤 그 내가 어릴 때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생존을 유지하고 그 생존을 어떤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과거에 어떤 노예 제도라든지 이럴 때에서는 노예의 어떤 그런 주인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 생존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습관을 만들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생존이라는 것은 요즘 왜 되게 안 좋은 경우긴 한데 학대받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늘 착한 아이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어릴 때 배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 관념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인사이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난 생각을 해. 약간 자기 암시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말이기도 하잖아요. 난 나중에 좋은 집에 살 거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암시인데 그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그거는 일종의 자기 암시라기보다 그거는 자기 기만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를 속이는 행위거든. 네. 요즘 이제 워낙 그 시크릿이라는 게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시크릿을 통해서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 시크릿의 한 팁이 자기 확언이거든. 네. 나는 뭐 100억 부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언을 통해서 원리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기만이야. 나는 100억 부자다. 그리고 나는 100억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생생하게 느껴라 이런 거거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이런 거거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잘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자기 기만이거든. 자기 기만은 스스로는 내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야. 나의 어떤 상위 자아는 내가 부자가 아님을 알고 있는데 나의 하위 자아로 불리는 자의식이 계속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차를 탄다, 나는 어떤 집에 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데 스스로 속일 수가 없는 이유는 상위 자아는 그게 아님을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은 내가 부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안에 결핍감만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왜냐? 상위 자아는 그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속의 인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내 마음에 나는 부자임을 즐기고 있는 건지, 나의 상상을 즐기고 있는 건지, 오히려 반대로 내 마음이 넌 그게 아니잖아. 넌 그게 아니잖아. 오히려 결핍감을 키우는 게 아닌지. 그리고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인식한 것이 드러나거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히려 그런 자기 기만의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결핍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스스로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스스로 하면서 의심이 되면은 이제 그렇지. 오히려 더 결핍감이 더 커지는 그렇지. 거고. 그 의심은 자기 기만은 상위 자아인 내 마음이 알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인식하는 것. 너는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이 드러나는 거야. 인식이라는 것은 관찰을 의미하고 관찰이 입자를 만드는 거거든.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자 효과라는 거야. 우리의 관찰이 입자를 만드는데 관찰은 인식을 말하거든. 인식이 존재를 부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을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현실이 입자라는 물질로 드러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자기 기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결핍된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런 더 가난한 현실이 펼쳐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내가 항상 심상을 하면서 자기 확언을 하면서 글을 써가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깔끔하게 살아도 습관적으로 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일단 도망을 가. 잘 안 만나. 굳이 그렇게 나한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굳이 내 친구로 두지를 않지. 왜냐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굳이 내가 만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이 그 인연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 뭐 나의 가족, 뭐 부모님, 자식, 와이프일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적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으면 마음적으로 조금 멀어지려고 하지. 그래서 연락을 좀 안 하거나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그런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거짓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고 습관적으로 게임을 하고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것처럼 그냥 중독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좀 아픈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번 너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기도 해. 그러면 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오늘은 그 나이에 대해서 나이. 여쭤보려고 나이. 하거든요. 작가님께는 좀 그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이는 숫자야. 그치? 나에게 나이는 어떤 기준이 돼. 나이는 기준이다. 어떤 기준이냐? 내가 그 나이만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말이 있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나이는 늘 들고 있어. 그치? 근데 나는 항상 살고 있어. 그 차이를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잘 살지 못해. 왜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거든?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 내일을 위해서 그 내일도 희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어. 오늘을 안 살게 되면 삶의 추억이 없어져. 오늘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은 추억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삶의 추억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근데 오늘을 안 살게 되면 삶의 추억이 없어져.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계절소충해라는 이유가 오늘을 즐기게 되면 오늘이 있는 거거든. 그럼 오늘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살아가는 오늘이 합쳐지게 되면 인생이 길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산다라는 말을 해. 근데 대부분은 살지 않고 나이만 들게 돼. 그래서 나는 내 나이만큼 내가 살았는지 늘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서너 살까지 그때 정말 인생이 즐거웠어. 그냥 맨날 놀고 막 이런 게 즐거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학교 그때까지는 되게 인생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가 지금은 48살인데 실제로 내가 산 인생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머지 한 10 몇 년 정도는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때는 오늘을 살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조금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되게 요즘은 즐겁게 살거든.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셔. 내 주변에도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평생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만 사셨던 분인데 별로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인생이 자기가 살아간 날은 10년도 안 돼. 나머지 70년 정도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 보면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 그래서 내 나이만큼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내가 맞는 말인데 에나메라는 게 있어. 에라메, 에라메, 에라메. 그게 에이지, 라이프, 매치야. 내 에이지와 내 나이와 내 라이프, 내 삶이 얼마나 매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난 요즘은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라이프가 몇 년 정도 내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내가 몇 년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삶의 나이. 그 삶의 나이가 결국에는 내 인생의 나이거든. 그러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엔 때가 있다 랑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해라 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때가 있다. 맞는 말이야. 정말 인생에는 때가 있어. 그건 확실한데 인생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줘. 그래서 그 때가 소위 말하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 때는 세상이 원할 때 적절한 모습으로 적절할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뭐 조바심 내고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 조바심과 조급함만 늘어나게 돼. 왜?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지만 미래를 인식하고 그냥 그 인식된 미래를 즐기면서 그 상상을 즐기면서 지금의 과정을 계질소충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때라는 거는 세상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뭔가를 빨리 시작했어? 뭔가를 빨리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빨리 오는 게 아니야. 또 그렇다고 뭔가를 늦게 시작했어. 늦게 시작했다고 그 결과가 늦게 오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야. 모를 뿐.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모르지만 기다릴 뿐. 기다리면 돼. 어떻게? 즐겁게. 과정을 즐기면서. 그러다 보면 세상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준단 말이야. 그 선물을 내가 원하면 돼. 그게 내가 원할 뿐이라는 거야. 삶뿐. 그렇지. 모를 뿐, 기다릴 뿐, 그걸 원할 뿐 하면서 오마카세처럼 세상이 주는 선물을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신적인 나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체적인 나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세가 되면은 뭔가 이제 20대들은 그러거든요. 이제 막 나 다 살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40이 되면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 또 50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나이들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그렇고 강 작가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게 돼. 뭔가 내가 다르구나. 근데 그 다름을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20대에 비해서 30대에 비해서 40대, 50대가 뭔가 달라지구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거거든. 그 알아차림이 생기는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그게 우리의 삶의 시선이 높아져서 그래.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 그 높아진 시선을 통해서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어떤 시선의 힘인데 그 시선의 힘을 시선을 높여주는 게
내가 말하는 독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그 시선을 통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데, 그 눈을 메타인지의 눈이라 그래.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이만 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특히 명상을 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다른 시선을 느끼게 되면 그 시선의 힘이 강해지게 돼. 그래서 그냥 나이 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나이 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체적 노화를 통해서도 내가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명상하고 사유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시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주 내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변화의 속도와 힘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 오늘 이번 편에서는 나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내 삶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렇지. 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조언 한 말씀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에이지 라이프 매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가끔 내가 How old are you? 몇 살입니까? 물어볼 때 있거든. 근데 사실은 몇 살입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남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내가 몇 년 남았는지를 고민하게 되면, 몇 살입니까? 보다 몇 년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나이 들지 않고 라이프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한번 항상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한번 살아봐. 네. 그러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거야.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반갑습니다.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유행이거든요.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에 중독됐다, 도파민 폭발한다. 근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맞나요? 도파민. 도파민이 되게 의학 용어인데, 도파민이 뭐냐면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라는 게 있거든. 그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전달 물질, 세포의 어떤 매개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거야. 근데 도파민이 이제 아까 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명해진 거는, 도파민을 우리가 쾌락 호르몬이라 그러잖아. 뭔가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호르몬이라기보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고, 이 도파민 자체가 우리에게 쾌락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야. 근데 도파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즐거운 말이나 즐거운 행위를 했을 때 그 즐거움을 증폭을 시키거든. 증폭을 시킴으로써 그 말과 행위를 반복하게끔 하는, 그래서 반복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밥을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 있잖아. 그 즐거움을 도파민이 탁 나오면서 그 즐거움을 증폭을 딱 시켜버려. 또 다른 어떤 쾌감을 주는 거야.
그 쾌감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또 한 번 먹게 되고 반복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동기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나에게 쾌감을 주는 어떤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랑 딱 연관이 되게 깊은 물질인 것 같은데 쾌락적인 모든 걸 할 때 다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 쾌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신체적 쾌락 혹은 감정적 고양 상태를 우리가 쾌감이라 그래. 근데 그 쾌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할 때 전혀 쾌감을 느끼지가 않아. 네.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올까? 잘 안 나에게는 나오는. 전혀 나오지가 않지.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PC방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런 도파민이 나오잖아. 그때부터 어떤 쾌락과 쾌감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책 좋아하니까 난 책 읽으면 되게 좋거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책 읽으면 전혀 쾌감을 못 느끼잖아. 그런 사람들은 도파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면 그 사람들은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아까 말했듯이 뭐 도파민이 터진다라는 도파민 서킷이 계속 활성화되는 거고, 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나는 어떤 활자 중독이라 그러는데 활자 중독인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그런 도파민 서킷이 돌아가면서 그런 보상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과 쾌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러면은 사실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도파민이랑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어쨌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익사이티드 된 거야. 네. 신체적으로 어떤 쾌락, 뭔가 상승된 느낌, 정신적으로 고양 상태, 뭔가 흥분된 상태란 말이지. 그게 즐거움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즐거움이 행복은 아닌 거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이 행복은 즐거움과 전혀 다른 문제야. 왜냐?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괴로움을 부착해서 나타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즐거움은 없는 거야. 세상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세상이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노란색이 없는 거야. 노란색이 존재하려면 노란색이 아닌 색이 있어야지만이 노란색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즐거움은 없는 색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나에게 즐거움이 생겼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나타날 것을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어떤 즐거운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즐거움을 계속 즐기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은연중에는 이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마약 중독인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마약 중독이 어떤 거냐면 마약이 도파민을 굉장히 급작스럽게 상승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강재 작가랑 나랑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리 도파민 상승된 정도가 한 50에서 한 100 정도, 50에서 한 100% 정도 상승되는 거로 알려져 있고, 뭐 담배 피더라도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올라가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올라간 정도가 한 500에서 1000%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모든 도파민이 소진이 돼. 그야말로 도파민이 고갈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느끼는 쾌감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약물 중독인 사람들이 그런 환각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업된 상태를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이 1000 정도의 도파민을 다 써버리게 되면 이 도파민을 생성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며칠, 몇 주, 몇 개월 동안 그 도파민이 생성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돼. 도파민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 즐거운 행동을 안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무력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엄청난 즐거움만큼이나 그 이후에는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즐거움, 그 쾌락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우리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야. 왜냐?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있음을 알면,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음을 알면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해가지고 그 행복에 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불행을 접하더라도 그 불행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야. 왜? 불행이 끝나면 곧 행운이 올 것이고, 행운이 끝나면 불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여한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한다라는 그 알아차림에 있는 거야. 사실 음주라든지 마약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고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가 중독된 상태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고, 너가 이런 상태라고 나의 의견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 우리가 어떤 중독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중독되어 있음을 모르거든. 그걸 병식이라 그러는데 나의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병식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나의 시선을 높여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중독이 되다 보면 나의 시선을 높일 수가 없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너 여기에 중독되어 있어, 너 여기 빠져 있으라고 의견을 전해주는 게 제일 우선적인 작업이야.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여기에 빠져 있구나, 내가 중독되어 있구나, 내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구나라고 반드시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습관을, 생각과 말과 행위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우선되고, 그게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변화가 행복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나의 원래 존재는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고 마음 공부의 과정이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오늘 또 임 작가와 네, 함께.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경험의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근데 이게 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나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 거하고 소통을 잘하는 거는 좀 다른 능력이긴 해.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어.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영화에서 본 이야기를 할 때보다 언제 더 잘하냐면, 뭐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아니면 내가 뭐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뭐 친구들하고 파전 먹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이야기를 더 잘 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거든.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 알고 있다는 그 알미, 잘함을 만들거든. 우리가 뭘 잘 하려면 뭘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내 스토리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잘하는 것을 즐기게 돼. 왜? 잘하니까. 그리고 그걸 즐기다 보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즐거움이 남한테 전달이 되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걸 즐겁게 듣게 돼. 그러면 그게 소통의 시작인 거야. 사람이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잘 하게 되고, 잘 하니까 즐거우니까 더 계속하면서 그 즐거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남도 그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지게 되고 서로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진짜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정말 그렇지.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음. 아르바이트나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게 과연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음. 그런 생각이 항상 좀 주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내가 할 경험들이 나한테 필요한 경험인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 왜냐면 경험을 내가 하지만은 그 경험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줄지는 사실 나는 몰라. 왜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겠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경험을 하잖아. 근데 그 경험에 대한 결과값은 세상이 주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나는 모르는 거야. 하지만 모르지만 그거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커넥팅 닷의 하나의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다양한 글감을 만드는 거거든. 그 글감을 만들었을 때 A라는 글감이 나중에 B라는 글감과 연결이 되면서 그 확장되는 그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B, C 연결되면 될수록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 내가 실패라고 했던 경험이 다르게 성공적인 경험으로 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았던 경험이야. 어떤 실패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5년, 10년 지나서 내가 또 다른 경험을 했는데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실패를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되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고 어떤 상실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나에겐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고 과거의 경험이 또 다른 의미와 가치로 질적인 변화를 하는 거지, 그게 지금 하기 전에 이게 어떤 경험이 될 거다라고 나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오사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 2박 3일 동안 우리 정말 계획을 다 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맛집, 뭐 스시집, 라면집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2박 3일 동안 정말 알찬 여행을 했거든. 근데 그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태풍이 떠온 거야. 태풍이 와가지고 그 태풍 때문에 여행이 완전 망가질 뻔했어. 왜냐? 우리가 돌아올 비행기, 귀국편 비행기가 싹 다 딜레이가 돼버린 거거든. 근데 나는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되잖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캔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오사카에 있었는데 태풍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지. 야,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 밑에 후쿠오카 지역에는 비행기편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바로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내려가는 신칸센을 탔어. 신칸센을 타가지고
내리니까 비행기가 2시간 뒤에 뜨는 비행기가 있는 거야.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 근데 그 신칸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신칸센이 너무나 재밌는 거야. 정말 나도 정말 계획에도 없던 그 신칸센을 탄 경험이 너무나 기쁘고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 있었고, 또 후쿠오카에 내리니까 2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시간적 여유 동안 그 주변에 그냥 허름한 동네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가 오사카에서 계획을 하고 먹었던 그런 라면집보다 훨씬 맛있는 라면집을 그때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때 오사카 여행에서 기억나는 2가지는 그 신칸센하고 후쿠오카에서 먹은 라면인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영험의 그 여행 경험의 진수는 그 2가지였던 거야. 그거는 전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거잖아. 세상에 주는 경험이잖아.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을 내가 잘 받은 거고,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는 요즘도 후쿠오카 가면 그 라면집을 가기도 하고 신칸센을 타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경험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지는 나는 몰라. 대신에 그 경험을 즐겁게 하면 돼. 그리고 그 경험의 즐거움의 의미와 가치를 담게 되면 내가 나중에 또 다른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점과 점의 연결인 커넥팅 닷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의 세상이 주는 경험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이제 뭐 20대, 30대 청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은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40대에 했던 경험을 내가 40대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 3가지를 20, 30대에 먼저 하면 어떨까 싶어. 왜냐면 나는 이런 걸 나한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40대 했는데 정말 이 3가지 경험이 인생을 바꿔주는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책을 쓰는 거야. 나는 40대에 나의 책을 썼거든. 근데 그 자신의 책을 자신의 20대, 30대에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야.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쌓아왔던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한 권에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거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시간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리된 나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설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을 써서 물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를 위한 선물이야. 그래서 과거의 나한테, 그 과거에 잘 살아온 하영이를 위해서 책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미래의 하영이, 미래의 어떤 임작가를 위해서 그 미래의 임작가가 나중에 세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책을 한 권 가지는 거, 정말 소중한 경험이거든.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보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40대에 했던 경험을 20, 30대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그 책을 쓰면서 내 마음에 생각의 풍요가 쌓이는 거야. 내 생각의 풍요가 쌓이게 되면 그 생각의 풍요가 나의 시선을 높여주거든. 그 높아진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내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 나의 시선이 높아질 때 그 높아진 시선에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야. 2번째는 풍요의 어떤 행위라는 건데, 이거는 기부와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남이 잘 되게끔 도와준 행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말고 남을 위해서 한번 내 시간을 써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남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나의 생각을 뭐 편지로 써본다든지, 아니면 내 뭐 회사에 있는 나 밑에 직원이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나처럼 뭐 블로그에 글을 써서 내가 이미 먼저 살아온 삶으로서 인생의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봉사와 기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 남을 위하는 행위가 사실 나를 위한 행위거든.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잖아.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한번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신의 잠자리를 바꿔봐야 돼.
자는 곳을 바꿔야 돼. 나는 한 달에 한 번 3번째 금토일을 병원을 휴진을 하거든. 문을 닫고 나는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를 바꿔버려. 그 잠자리를 바꾼다는 게 뭐 일종의 여행일 수도 있고, 뭐 나 같은 경우에 뭐 친구 집에서 잘 때도 있고, 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집에서 잘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게 싫으면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잘 때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 잠자리를 바꿔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잠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낯섦이 느껴져. 내가 항상 생활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친구 집에서 잔다? 그러면 그 친구에 자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 낯섦이 주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삶에 대한 설렘이야. 안 보던 게 보이니까 되게 설레게 돼. 우리 여행 가면 설레잖아. 그런 것처럼 잠자리를 바꾸는 순간 설레게 돼. 2번째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돼. 좀 불편하잖아. 근데 집에서는 너무나 편안한데 이런 낯선 데서 자면 불편하거든. 그렇게 되면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돼. 그래서 설렘과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런 어떤 잠자리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한 달에 뭐 1번, 2번 정도는 잠자리를 바꿔서 자보는 거, 그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남을 돕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리고 잠자리를 바꿔보는 거, 이 3가지 경험은 20, 30대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책을 쓴다는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책을 쓰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부담이 덜 되기 시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블로그에 글 쓰는 것부터. 블로그, 나는 하루에 뭐 1~2편씩 글을 쓰거든.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그게 일상이 되다 보면 블로그에 글을 모으면 책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거창하게 책을 쓰겠다는 것도 좋지만은 블로그에 글을 써서 그 글을 나의 카톡에 한번 보내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쓴 글을 카톡을 통해서 내가 읽잖아. 그러면 와, 나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라고 반드시 놀라게 되는 시간이 있어. 그 놀람을 통해서 계속 글을 쓰게 돼. 그래서 뭐 책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나의 카톡에 그 글을 써서 나에게 보내기를 해봐. 그게 어떤 책 쓰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 MBTI를 물어보면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T랑 F거든요. 사실 F라 하면은 사람들을 뭐 공감을 잘한다 이러는데, 작가님은 T신가요, F신가요? 전에 한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 작가님, MBTI 뭡니까? 그렇죠. 그러길래 내가 뭐랬냐면 나 WINT다 그랬어. 왜냐, 사람의 마음이 늘 변하잖아. 마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 감정, 느낌의 패턴을 말하는 건데,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패턴, 나의 감정 패턴, 나의 느낌 패턴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바람처럼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T라고 해서 F라고 해서 늘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사람이 난 T다, 난 F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뭐 전에 몇 번 했는데 ENFJ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ENFJ냐? 그러지는 않아. 뭐 그런 성향도 나타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그럼에도 구독자분들은 ENFJ다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좀 주변 지인들한테 위로를 건넬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실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위로할 때? 일단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 어쨌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힘드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그 자체만으로 힘든 게 아니야. 그 사건과 상황과 동반된 감정이 있거든.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힘든 거야. 그 부정적 감정과 하나가 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 감정과 하나가 되거든? 그 감정을 또 느끼잖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느끼면 풀려나는 거야. 이걸 허용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통해서 스스로 흘려보내게끔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해. 근데 도와준다는 게 그냥 들어주고 그 친구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또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을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존재라고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친구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너 이해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위로를 이렇게 하고 뭐 공감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진정한 공감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진정한 공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 뭐 친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뭐 부모님의 마음, 지인의 마음, 뭐 더 나아가서 우리 영화 볼 때도 영화 그 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그 관객들 전부가 공감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 근데 진정한 공감이 뭘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그치. 진정.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런다? 실감이라 그래, 실감. 쉽게 말해서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있어. 네.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실감할 수는 없어. 실감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느낌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 그 마음 공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느낌을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그 무의식의 그 관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난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을 실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나 너 알고 있어 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늘 오해만 하는 거야. 그냥 감정을 공유하기만 하고 그치? 더 나가려고 하면은 오해하게 되는. 그렇지. 왜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해석할 뿐이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너 이해해. 나 너 100% 이해해. 100% 거짓말이야.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는 존재지 상대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상대와 공감하는 존재지 상대를 실감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많이 들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좀 더 도움이 될런지. 나는 뭐 나도 그렇고 강 작가도 그렇고 뭐 내 친구들 많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난 항상 세 가지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래라 그래.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 한번 다음에 여자친구가 힘들어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아니면 스스로가 힘들 때도 한번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야기를 해봐. 누구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줘. 네. 너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절대 간섭하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왜?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 사람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건데 그건 이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네.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렇구나.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야,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아유 그래라 그래 뭐 우리는 술이나 한잔해.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친구가 스스로 그 힘듦을 치유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허용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을 흘러가게끔 하는 거야.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잘 풀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지. 길을 만들어주는 그렇지. 그런 느낌. 사람은 우리의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어떤 부정적 감정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난 옆에서 그냥 도와만 주면 돼. 우리는 그런 존재야.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주려고 했던 제 모습이 좀 오만했다라는 그치. 느낌이 좀 그게 오만이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던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야. 옳음에 대한 집착.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야 대한 그 착각에 대한 집착이야. 알지 못해. 네. 0.001% 알거든? 이해하거든? 그 0.001%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삼글을 열심히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음.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감정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삼그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로 쓸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힘든 거는 내 감정이 힘들 때가 많잖아. 그때도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봐. 그래, 가영아. 그렇구나. 뭐, 알잖아.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래라, 그래. 밥이나 먹자. 그렇게 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좀 그래. 여쭤보려고 나 너무 기분이 하거든요. 좋아,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 준비도 해왔습니다. 나 오늘 컨텐츠 너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술 먹고 방송하는 거 인생에 처음 해보는데 네. 꼭 해보고 싶었어. 저도 처음입니다. 이게 이건 뭐, 잭 다니엘스 코카콜라래요. 나 어릴 때 네. 잭콜 이래서 막 먹었거든. 잭 네. 다니엘하고 콜라랑 이게 막 네, 섞어서. 잭콕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몇 도야, 이게? 이게 7도래요. 맥주보다 7도. 세네. 야, 좋다, 이런 거 먹으면서. 진짜. 먹어도 돼? 네, 한 모금 드시고 가시죠. 너무 맛있는데? 이 향이.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작가님께서 술 명상도 하신다 이렇게 그렇지. 말씀하실 정도로 좀 술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술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지. 술? 그 참 사람이 아이러니한 게 내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거든. 왜 싫어했냐? 우리 아버지가 술을 정말 좋아했어. 술을 좋아하시면서 술 먹고 행패를 많이 부려가지고 나는 나이 들면 절대 술 안 먹어야지. 그리고 나 술 먹는 사람 싫어하니까 나도 안 먹을 뿐더러 내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할 거야 라고 난 다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 지금 술을 좋아하잖아. 이게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거야. 나는 그래 생각해.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우린 결국 무의식의 어떤 그런 좀비, 무의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네 가지 방식으로 전달이 돼. 하나가 유전이고, 하나가 교육이고,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유전이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DNA를 물려줬어.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DNA를 물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혼자 술 먹거나 그러진 않거든. 혼술하거나 그러진 않아. 나는 술을 먹을 때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술을 좋아하는 거지. 그냥 술 자체의 어떤 맛, 술 자체의 어떤 풍미, 술 자체의 어떤 느낌을 위해서 먹지는 않아. 우리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늘 오해하지 이해할 수는 없거든. 근데 술을 먹으면 약간 내가 사람들을 어떤 오해하는 내 생각의 틀이 있거든. 우리는 늘 그 틀을 통해서, 나의 체를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데, 그 틀이 약간 유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술을 먹게 되는 것 같아. 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인 자가 아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술이야. 술의 역할이야. 그게 뭐지? 아래에 서 있는 거야. 그게 아래로 서 있다? 그 영어로 understand. understand. 그래서 사람의 아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느껴보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데, 나는 술 먹으면 그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손이 계속 가네. 입만 축이시죠? 그러면은 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술로 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술? 네. 술은 이런 거야. 술은 내 앞에 있는 술을 가장 좋아해. 술은 종류와 상관없이 내 앞에 있으면 나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 한 달 전에 먹은 뭐 한 100만 원짜리 와인이 지금의 즐거움을 주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고급 뭐 위스키를 샀어. 그 위스키를 어떤 좋은 날에 먹어야 되겠다. 나 결혼할 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먹을 술이 지금의 즐거움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술은 내 앞에 있는 술이 나에게 즐거움을 줘. 그래서 나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술이라면 다 좋아해. 그리고 술은 그 술마다 각각의 어떤 그런 느낌이 다 달라. 소주는 있잖아. 소주 자체의 맛과 풍미는 떨어져. 그렇잖아? 근데 대신에 소주는 같이 먹는 안주를 돋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돋보이게 해주는 술이 소주야. 맥주는 좀 다른데, 맥주는 내가 생각하기에 첫맛이야. 그 첫맛을 위해서 먹지, 맥주를 계속 먹다 보면 약간 배부르고 밍밍해져. 그래서 약간 맥주는 첫사랑의 느낌이 맥주야. 처음에 그 사랑스러움, 그 첫 잔의 짜릿함, 그걸 위해서 난 맥주를 먹고, 와인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 와인이 그냥 내가 만든 메터드인데, 와가 영어로 with, 네. in, person, 사람과 함께 먹는, with person, 사람과 함께 먹는 술이 와인이야. 그래서 와인은 한 병이 750cc잖아. 그건 혼자 못 먹어. 항상 사람과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큰 병을 만든 거야. 양주는 이런 거야. 전류 같은 술이야. 딱 먹자마자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해서 가장 거부감이 많이 드는데, 딱 먹다 보면 우리 몸이 가장 허용을 잘하는 게 양주야. 위스키. 어느 순간 취해 있기 때문에 이게 술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를 만큼이나 쉽게 허용하는 술이 양주야.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내가 좋아하는 김훈 작가님이 썼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야. 막걸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서, 술만 먹고 살 수 없어서 만든 밥술이 막걸리야.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다 좋아해. 그 술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술이 다 맛있어. 진짜 술을 러버신데요. 술 먹기 너무 좋은 시간에 촬영을 해서 나 지금 너무 기존의 촬영과 너무 다르게 편하게 촬영하고 있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되게 달고 향도 맛있다. 많이 나서. 아니, 우리 이거 광고 아니잖아. 네, 광고 아니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랑 즐기는 술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랑 즐기는 게 좋을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삼감하는 사람들과 술 먹는 걸 좋아해. 삼감이 감사, 감탄, 감동이잖아.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 내 주변에 삼부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삼감하는 사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 즐거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누가 뭐 주최를 했으면 그 친구한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술을 샀다, 뭐 쏘았다, 아니면 맛있는 안주가 있다, 그러면 그 술과 안주에 대해서 감탄하게 돼. 와, 이렇게 맛있는 걸, 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좋아. 삼감하는 그 느낌. 우리가 감사, 감탄, 감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이 다 다르잖아. 감사가 뭐야? 감사는 삼긍이야. 삼긍이 뭐냐면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가 우리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문을 탁 열어줘.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세 가지를 감사하는 거야. 첫 번째, 나의 상황에 대해서. 와,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나의 문을 열어주구나.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두 번째, 남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 문을 열어줬으니까 타인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그리고 세 번째, 나와 그 타인을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나와 타인과 세상을 긍정하는 마음이야. 그게 감사라는 거야. 두 번째, 감탄이 뭔지 알아? 감탄은 뭐냐면, 감탄이 뭘까? 현재 상태의 확장이 감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했어? 네. 한 잔 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맛이 2배가 되고 이 풍미가 2배가 되고 이 술이 주는 즐거움이 2배가 되는 거야. 현재 상태가 감탄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야. 그게 감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감사와 감탄을 하게 되면 이 느낌이잖아. 이 느낌이 지금의 분위기를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더 즐겁게. 느낌이 지금의 상황을 움직인다. 그게 뭐야? 그게 감동이라는 거야.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 느낌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그게 감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삼긍하는 거고, 감탄은 현재 상태를 확장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의 상태가 더 즐겁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아니 강 작가, 내가 오늘 술 컨텐츠를 찍으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내가 막 술을 막 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 술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오히려 나는 술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하기에 참 좋은 도구라는 거지, 술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도구를 쓴다는 것은 주인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도구에 집착한다는 것은 도구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술의 주인이 되어야지 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